이번 달 정책 포럼 지난주에 이어서 많은 분들 이제 선생님들 참여해 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목은 오늘 인적자원전공에 계신 남재욱 교수님께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와 교육 훈련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끝나시고 바로 뭐 그 시간 세이브상 뭐 질문이나 뭐 이런 거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되는 거 보이시죠? 네. 예, 그러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교원대학교 남재욱이고요. 오늘은 이제 저희 포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와 교육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디지털 전환 시대, 그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개괄적으로 기존의 디지털 전환이 이제 우리 기술이나 그 어떤 노동시장이나 아니면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뭐 역량들을 요구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간략히 살펴보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회 환경이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측면은 복지, 그리고 다른 한편은 주로 이제 성인기 교육훈련이라는 관점에서 어떤 뭐 과제들이 제기되고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교수님 제가 시간을 그러면 한 50분? 1시간? 이 정도 제가 얘기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다 보면 더 길어지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네. 차례에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과 노동 숙련에 대한 이야기를 1번하고 2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복지국가, 그리고 디지털 전환과 성기 교육훈련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지털 전환과 노동이라는 건데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 노동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하나의 계기는 이제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그 바둑이라는 게임이 사실은 체스나 다른 종류의 보드 게임에 비해서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 게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체스 플레이어를 이미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이라 그런지 목이 자꾸 갈라지네요. 체스 플레이어를 이미 바둑이 오래전에 이겼지만, 그 컴퓨터가 이겼지만 바둑을 이기는 데는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이제 이겼죠, 알파고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뭐 바둑에 있어서 컴퓨터 근처에도 인간이 가기 어려운 그 정도로 역량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서도 야, 이거 컴퓨터가 이대로 가면 복잡한 작업들은 대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컴퓨터가 다 우리 일자리를 대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들이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연구의 관점에서는 2013년에 프레이와 오스본이라는 학자가 실시한 유명한 연구가 이 주제에서 굉장히 많은 파급을 줬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으로 인간의 일자리 다수가 기계로 대체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이 당시에 그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약 47%의 일자리가 이제 그 컴퓨터로 대체될 확률이 70% 이상이다. 그리고 그 시점이 2025년이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지금 벌써 2022년이니까 3년 정도 지나면 이 연구가 이루어지던 2010몇 년에 있었던 일자리, 미국의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컴퓨터가 아마 거의 대체하게 될 거야라는 예측을 한 겁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런 속도로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런 예측을 했을 때 굉장히 파급력이 컸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해봐도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자리의 절반 정도는 앞으로 한 10여 년 뒤에 다 대체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파급력이 큰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이때 많이 일어났었고 프레이와 오스본의 연구 이후에 월드 이코노믹 포럼이나 각종 국제기구의 세미나나 이런 데서 일자리의 대체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 연구가 이루어지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다른 연구들에서 프레이와 오스본의 예측이 좀 과장된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온 중요한 맥락은 기계가 대체하는 거는 일자리, 즉 잡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구성하는 세부적인 직무들, 그러니까 태스크다라는 이제 쪽으로
어떤 예측의 방향이 변화되게 되면서 그러면 태스크를 대체하는 거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효과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대체하는 거지 잡 자체를 대체하는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전망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프레이와 오스본의 그래프 여기 이제 그래프에서 요 이제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체될 위험이 높은 일자리에 대한 예측이었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OECD 주요 국가들에서 어떻게 이제 이 70% 이상의 대체 확률이 있는 일자리가 얼마나 되나라는 건데 OECD 전체적으로 보면 9% 정도다라고 예측을 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와 오스본의 예측에서는 47%였는데 여기서는 9%로 예측이 바뀐 거죠. 그래서 뭐 9%의 일자리가 대체된다는 것도 작은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7%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차이가 크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국가들 중에서도 한국은 좀 더 대체될 만한 일자리가 적은 국가로 꼽혔습니다. 그랬던 이유는 이미 이 당시에 한국은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자동화될 여지가 적지 않아라는 예측이 있었던 거고요. 한국이 어떻다라는 걸 또 떠나서 우리가 그 이제 기술 변화로 인해서 대체하는 게 잡이냐 태스크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술 변화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확인된 것이고 적어도 지금까지의 기술 변화 일자리에 대한 예측에서는 태스크 베이스 어프로치가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컴퓨터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 교수라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라는 직업을 구성하는 여러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뭐 자료도 찾아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뭐 강의도 해야 되고 평가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태스크들 중에 기계가 대체할 태스크는 일부라는 거죠. 이를 구성하는 여러 태스크들 중에 특정한 태스크를 대체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 태스크를 대체하게 되면 일자리에서 요구되는 스킬이 바뀌게 될 거야라는 예측을 하게 됩니다. 스킬은 여기서 여러분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 의사라는 직업이 있다고 하면 의사라는 직업에서는 진단을 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뭐 또 뭐 처방을 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수술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검사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 환자들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는 역량도 필요하고 이런데 이 중에 만약에 진단의 역량을 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대체하게 된다면 그거는 컴퓨터로 인해서 의사라는 직업이 대체된다기보다는 의사들이 앞으로는 진단하는 능력보다는 다른 능력, 대체되지 않는 능력들이 더 중요하게 돼. 예를 들어서 의사들의 역량에서 지금보다는 환자를 만나서 환자한테 커뮤니케이션하고 선생님 이런 식으로 계속 사시면 앞으로 좀 곤란해요. 라는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스킬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라는 직업은 남아있으되 의사라는 직업을 구성하는 태스크와 그 태스크에 필요로 하는 스킬의 어떤 포트폴리오가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의사를 할 때 진단에 대한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도 진단에 대한 훈련은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게 컴퓨터라이제이션의 영향이다라는 게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예측들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잡에 대한 어떤 수요가 안 바뀌는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체 가능성이 높은 태스크의 비중이 높은 잡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그런 태스크의 비중이 낮은 잡이 있겠죠. 만약에 어떤 직업을 구성하는 태스크들이 굉장히 컴퓨터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대체될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 대부분이다라고 하면 그 일자리들은 앞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또 크다고 보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태스크 베이스의 어프로치로 보되 어떤 이 일자리의 구조, 노동시장의 구조도 태스크의 대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바뀌기는 바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 앞에서 중요한 게 디지털화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킬, 일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의 퇴화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럭저럭 교육을 받아서 일자리에서 요구로 하는 어떤 스킬들을 익혀서 노동시장에 일단 나간 다음에는 약간의 스킬 업데이트만 하면서 쭉 내가 은퇴할 때까지 그걸 바탕으로 울거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컴퓨터라이제이션의 영향은 굉장히 기술 변화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태스크 변화 속도도 빨라지게 되고 태스크 변화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제가 스킬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혹은 새로운 스킬을 익혀야 되는 주기도 빨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평생교육, 평생학습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술 변화는 확연하게 노동시장에 이미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학습하고 훈련해야 될 필요성을 높이는 것으로 영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와 계신 분들도 다들 일터에 나가셨다가 지금 이제 다시 학습을 하고 계신 분들인데 컴퓨터라이제이션의 환경에서는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일반적인 노동인구들에게 그런 식의 조치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라는 예측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제 태스크 베이스로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이 분명한 것들이라면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가 특정한 태스크들을 대체할 거야. 그리고 그로 인해서 특정한 태스크의 비중이 높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야. 라는 것들은 뭐냐 하면 컴퓨터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인간의 일 중에 어떤 일들을 없애고 축소시키고 감소시키고 대체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컴퓨터라이제이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겁니다. 분명히. 지금까지의 기술 변화에 대한 모든 양상들이 기술이 변화하게 되면 새로운 일자리에 새로운 일거리와 새로운 과업들을 만들어냈죠. ATM기가 생겨났다고 해서 은행의 텔러들이 다 없어진 게 아니거든요. 텔러들의 역할이 바뀌면서 새로운 텔러들의 잡들이 많이 생겨나는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어떤 일자리가 없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측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예측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과거를 베이스로 해서 과거에 쭉 이렇게 변해왔으니까 미래에는 이런 게 생길 거야 라고 예측을 하거든요. 우리가 예측할 때도 사실 많이 쓰는 게 여러분 통계 수업 들으셨을 회귀 분석 같은 방법인데 회귀 분석은 기본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점들을 찍어놓고 그 점을 기초로 미래의 점을 예측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는 거는 과거의 점들로 미래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게 무슨 그림이야? 라고 하는 추상화 같이 생긴 그림이 뭐냐면요. 18세기, 19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한 잠수함의 그림이에요. 잠수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 18세기, 17세기 이때 사람들이 주로 타고 다니던 게 마차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생각한 잠수함은 고래가 끌고 가는 마차였던 거. 그래서 위에 있는 게 고래고 밑에가 마차가 아니죠. 고래가 한자로 뭔지 제가 좀 생각이 안 떠오르는데 고래차 같은 거를 상상을 한 게 잠수함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의 예측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내가 과거에 본 것들을 미래에 그냥 적용하는 거에 다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실 잠수함은 전혀 이거하고는 다른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일자리가 컴퓨터에 의해서 어떻게 대체될 거야 라는 예측을 하는 것보다 그럼으로 인해서 컴퓨터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미래에는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날 거야 라는 걸 예측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또 어려워지는 거냐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어떤 태스크로 구성될 것이며 그리고 어떤 스킬을 필요로 할 것인지가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훈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알았어, 지금까지 우리가 교육훈련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들이 미래에는 훨씬 더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건 알겠어. 그러니까 뭐를 교육훈련할 때 앞으로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는지는 알겠어. 근데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에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어려우니까. 예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설사 당장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지금 딱 보니까 야 코딩하는 능력이 진짜 중요해 라는 거 정도로 예측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빠르게 바뀌어서 코딩도 자동으로 금방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킬 때 코딩 교육을 하면 된다라는 예측도 사실은 조금 더 긴 미래를 보면 과연 그 예측이 맞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를 품고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살짝 맛배기 한다면 미래의 교육 훈련이라는 게 미래에는 이런 일자리가 생기니까 이런 스킬을 훈련시키자 보다는 미래에는 스킬 변화가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인간이 변화에 예측하기 쉽게 만들어야 돼. 라는 쪽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고 교육훈련도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바뀌어야 돼라는 얘기를 오늘 후반부에 조금 더 길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uncertainty라고 하죠.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고 그 불확실성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위하게 될 것인가라는 걸 이제 고민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기술 분야를 보는 두 가지 관점, 스킬과 노동시장이 바뀌게 될 거야라는 관점으로 볼 때와
우리가 이제 이제 프레이와 오스본의 예측처럼 결국 기계가 인간의 일을 다 예측할 거야라는 거를 보게 될 때 우리가 거기에 대응하기 위한 숙제는 굉장히 크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노동이 종말할 거야. 프레이와 오스본의 예측처럼 혹은 그거보다 더 강하게 노동이 종말하고 없어질 거야라는 관점이 되면요. 노동을 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1차 분배 시장에서 내가 소득을 얻고 그 소득이 내 삶을 영위해가는 구매력이 된다라고 하는 적어도 16세기, 17세기 이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이었던 기본적인 그 어떤 전제를 붕괴시키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노동이 다 소멸하고 일은 다 기계가 할 거야. 인간의 80%는 앞으로 일할 필요가 없게 될 거야. 이렇게 예측을 해버리고 나면 그야말로 사회를 재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 성립의 굉장히 중요한 근간은 노동을 제공하고 그 노동의 대가로 소득을 가져가는 사람인데 전체 인구의 80%가 노동하지 않을 거야라고 예측하고 나면 완전히 자본주의를 재구성해야 되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어떤 새로운 사회를 그리는 게 되는데 과연 지금 기술 변화가 그 정도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느냐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래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지 관점에서 그리고 아마 기술 변화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언론을 통해서나 많이 들으셨을 보편적 기본소득이라는 접근도 사실은 노동이 종말할 거야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기초하고 있는 접근입니다. 근데 사실 노동이 종말하게 되면 정말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긴 할 텐데 노동이 종말하게 되면 보편적 기본소득 가지고도 새로운 사회를 우리가 다 그릴 수 없을 거예요. 완전히 근본적인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태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 기술 변화가 인간의 일을 구성하는 특정한 태스크들을 재구성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스킬이 변화하게 되고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게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변화하는 스킬과 노동에 인간을 어떻게 적응하게 만들 거냐. 우리가 교육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인간에 대해서 뭐 사회보장제도 같은 걸 운영할 때도 결국은 인간의 노동이 어떻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건데 그 부분이 급격하게 바뀌게 된다면 거기에 어떻게 조종하고 적응하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숙제로 사실은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영영 그런 숙제만 잘 풀면 되느냐. 뭐 미래의 어느 시점에 정말로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80, 90% 대체하게 될 수도 있긴 있겠죠. 있긴 있을 텐데 지금까지의 예측으로는 그런 예측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예측을 받아들이더라도 거기에 기초해서 세상을 구성하는 이제 대책을 지금 만들기에는 너무 불확실성이 큰 이야기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두 가지 관점 중에 아래쪽에 있는 스킬과 노동이 변화하고 교육훈련과 복지국가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스크와 스킬의 변화가 노동시장과 일을 바꾼다 그랬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 어떻게 바꾸고 있냐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태스크가 바뀐다 그랬는데 디지털 기술 변화로 인간의 일을 구성하는 태스크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정설에 가까운 얘기는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국 노동시장을 가지고 그린 그림인데 뭐 한국의 노동시장을 가지고 그리거나 혹은 뭐 OECD 유럽 국가들을 가지고 그려도 비슷한 그림이 나옵니다. 인간의 일을 반복적인 일이냐, 영어로 이제 루틴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반복적인 일이냐, 비반복적인 일이냐, 그리고 인지적인 일이냐, 아니면 육체적인 일이냐라는 걸로 구분했을 때 주로 대체하는 거는 반복적인 일이나 육체적인 일들을 대체해 왔습니다. 컴퓨터가 지금까지.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미국 노동시장에서 직무에 대한 어떤 구성비를 보면 반복적이고 육체적인 것, 비반복적이지만 육체적인 것, 그리고 반복적이고 인지적인 것들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고 있고요. 반면에 비반복적이고 분석적인,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 우리가 흔히 스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게 필요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역할들이 필요한 과업들의 비중은 아직 이제 예전보다 더 높아진 상태고 그리고 반복적이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과의 대면을 요구하는 일자리는 직무는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막 고급의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사회 서비스
보면 뭐 돌봄 서비스나 이런 영역처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일거리는 아직까지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놓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루틴 바이어스 테크놀로지 체인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루틴한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있다. 루틴한 과업의 비중이 높은 일자리부터 감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변화의 양상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러면 어떤 일자리가 주로 루틴한 과업의 비중이 높냐라고 질문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전체 요게 이제 전체의 일자리에서 숙련, 우리 스킬의 어떤 수준을 구분해 놓은 건데, 중간 수준의 수준을 가진 일자리들이 루틴한 과업의 비중이 높고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95년하고 2015년에 이제 OECD 국가들에서 이제 고용의 비중이 어떻게 바뀌었냐라는 걸 분류한 건데, 아주 많이 공부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인 스킬을 이제 요구하는 일자리가 가장 진한 바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스킬 수준이 낮다, 별로 그렇게 높은 수준의 스킬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본 게 요 이제 좀 흐린 파란색 바라면, 이 회색 바가 중간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거든요. 밑에 보시면 0으로부터 마이너스 쪽으로 감소하는 쪽으로 거의 가 있는 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간 수준의 스킬을 요구하는 일자리고, 하이 스킬 일자리는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로우 스킬 일자리도 줄어들지는 않고 있는 반면에 요 중간 수준 스킬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 중간 수준 스킬의 일자리로 구체적인 일자리에서 꼽히는 걸 보면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조업의 블루칼라 일자리입니다. 제조업 생산직 일자리가 여기에 많이 포함이 되고요. 또 하나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 중에 단순 사무직 일자리가 여기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교육에 비추어 놓고 보면 전통적인 직업교육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직업교육이 주로 우리 예전에 관념을 떠올려 보면 공고와 상고거든요. 이 공고와 상고의 졸업생들이 하는 일이 제조업의 블루칼라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숙련 수준이 아주 높지 않은 화이트 칼라 일자리인데, 이 일자리들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내가 교육을 그렇게 높은 수준의 각광받는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인데 노동시장에 나갔을 때, 과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꼭 저숙련 일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중간 수준의 숙련의 일자리, 방금 얘기한 제조업의 블루칼라나 아니면 회사들에서 숙련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은 반복적인 일을 수행하는 화이트 칼라로 일하면서 괜찮은 임금들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든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숙련 수요가 변한 구조에서 어디로 가냐? 하이스킬 일자리로 가는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들은 소수고 대다수는 로우스킬 일자리로 많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양극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게 가장 지배적인 예측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간 선진국에서 대부분 일자리 구조는 중간이 없어지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아주 좋은 우리가 각광받는 일자리와 선호받지 못하는 일자리로 양극화되는 구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는데, 이것이 컴퓨터라이제이션과 기술 변화하고 밀접하게 관련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거를 루틴 바이어스트, 정형 편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요. 한자어를 써서. 정형 편향적인 어떤 변화가 한 축이었다면, 다른 하나의 변화는 스킬 바이어스트, 우리 숙련 편향적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가 같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결과는 중간이 없어지고, 일자리 구조에서 중간이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화는 당연히 스킬 주기가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숙련을 익혀서 어떤 능력을 새롭게 익혀서 갔을 때, 어떤 코딩하는 능력, 어떤 디지털 스킬을 익혀서 노무시장에 나갔을 때 그게 쓸모없어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우리가 업스킬링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더 업데이트시켜서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출 건지, 아니면 내가 익혔던 스킬은 완전히 쓸모없어졌으니 리스킬링을 통해서 기존에 내가 익히지 않고 있었던 새로운 스킬을 익힐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 이거를 서포트하는 시스템들이 어떤 사회정책적으로 이미 노동시장에 진출한 사람들이 새로운 스킬을 익히거나 기존의 스킬을 업데이트하는 시스템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지 않으면 곤란하다라는 사회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스킬이 뭐야? 그래서 뭘 익혀야 되는데? 라고 질문해 보면 연구마다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 발표의 뒤쪽에 가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일단 연구에서 얘기하는 스킬들 나열해 보면 여기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 연구들을 지금 찾아온 건데요. 몇 가지 공통성이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성, 판단 및 의사결정 이런 영역들은요. 주로 뭐냐면 아까 얘기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하이 스킬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스킬들입니다. 보시면 어떤 학습을 좀 많이 하고 그죠? 이렇게 가방끈이 좀 길고 그리고 교육 훈련도 많이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한 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서비스 지향 그리고 여기 보시면 사회지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감정적 인지성, 사회 및 정서적 스킬. 이건 뭐냐면요. 사람과 사람이 협력할 때 필요한 스킬들입니다. 흔히 소프트 스킬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제 소셜 스킬이라고도 하는 이 영역의 스킬들,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스킬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요.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측은 메타 스킬이라고 표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유연한 인지성, 횡단적 인지 및 메타 인지 이런 영역의 스킬들이 있습니다. 메타 인지는 뭐냐면 많이 아시겠지만 내가 뭘 아는지 알고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나의 인지에 대한 인지가 메타 인지거든요. 메타 인지가 왜 중요하냐면 아마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테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 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학습할 것인지 전략을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미래의 일터에서 많이 중요하다고 하는 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스킬이 빠르게 변한다는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내가 변화에 적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학습하고 협력하고 전략을 세우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ncertainty 속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전문성을 이 사람에게 익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문성 자체도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 자체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게 미래의 스킬에 대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맥락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있고 그러면 전문성은 필요 없냐?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복잡한 문제 해결, 소셜 스킬 이런 것들이 다 되게 제너럴한 스킬에 들어가거든요.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산업에서 일하든지하고 무관하게 필요한 스킬들인데 그래서 미래의 스킬이 제너럴 스킬의 중요성이 커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 내가 일하는 영역에 대한 전문성은 안 중요해지냐? 전문성도 여전히 중요한데 여기 보시면 전문성이고 기술적인 지식과 기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미래 사회에서의 전문성은 지금보다 조금 더 폭넓은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용접공이었으면 조선 산업에서 일하는 용접공이었으면 용접만 잘하면 됐는데 이제는 조선 산업의 공정을 이해하고 그 공정 안에서 내가 하는 용접이 어떤 영향력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작업 방식이 계속 바뀌거든요. 내가 과거에는 용접만 잘하고 용접만 계속하면 됐는데 이 용접의 일부분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면 그러면 이 공정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라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기계와 나와의 협업 관계를 재구축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용접만 하는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선업 공정 자체의 도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내부의 설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프로세스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기술 변화에 맞춰서 나의 용접이라는 작업을 재구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전문성이라는 측면이 됐든 아니면 메타 스킬, 메타인지라는 측면이 됐든 아니면 뭐 소셜 스킬이 됐든 결국은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중요하다라는 관점으로 모든 스킬들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죠. 그 적응이라는 관점 안에서 나의 제너럴한 스킬, 인지적 스킬, 소셜 스킬, 소프트 스킬, 그리고 이제 전문성까지 이 스킬들을 재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성인에 대한 교육 훈련도 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미래의 스킬에 대한 전망에서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게 노동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개인의 스킬이 아니라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관점에서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오는지를 살펴보면요. 이제 디지털화가 노동에 미치는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BTC, 루틴 바이어스트, 반복적인 일거리가 없어지는 것, 스킬 바이어스트, 중숙련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 이 두 가지의 영향은 뭐냐 하면 결국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이제 모든 일자리가 러블리한 잡과 사랑스러운 잡과 라우지한 잡, 아주 허드렛 일자리 두 가지로 남을 거야 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요. 더 나쁘게 얘기하면 소수의 굉장히 높은 스킬을 요구하는 사람들과 다수의 하인 노동, 하인 있잖아요. 하인 한여할 때 그 하인. 다수의 하인 노동을 하는 사람의 일자리로 재편될 거야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이 큰데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불평등과 양극화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하나의 숙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숙련이 급격하게 변화한다 그랬잖아요. 스킬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면 불안정성이 커집니다. 내가 뛰어난 용접공이었는데 이제 용접은 필요 없어졌대. 그러면 내가 해고될 위험도 커지는 거고 새로운 일거리를 익혀야 되는 위험도 커지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불안정성으로 다가오는 거죠. 불평등과 불안정이 커진다는 게 그냥 놔두면 이거는 결정론적인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바꿔나갈 수 있는 미래지만 기술 변화를 그냥 우리의 노력 없이 내비두게 되면 불평등과 불안정이 큰 노동시장으로 시장에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점점 고용의 불안정성을 증가되는 또 다른 측면으로 일자리의 이동성과 유연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비드 와일이라는 학자는 기업이 고용을 털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최근에 우리 배달, 대리운전 이런 쪽에 플랫폼 노동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우리 배달, 중국집에 짜장면 배달하시는 분들이 중국집 소속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집 소속이 아니고 자영업자 신분이 됐죠. 자영업자 신분이 됐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고용이 불안정해졌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가 기술 변화입니다.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의 배달 노동의 시간이나 성과나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고용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의 노동을 통제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고 이런 양상 때문에 기술이 변하게 되게 되면 고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저 같은 대학 교수도 대학에서 어느 날 더 이상 고용하지 않고 그냥 너 이렇게 온라인 줌 우리 시스템 잘 발달했으니 온라인으로 강의하고 강의 한 건당 얼마씩 받아.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배경을 기술 변화가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결국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이고 그래서 기술 변화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어떤 스킬을 요구하느냐 어떤 일자리 구조가 바뀌느냐 이것들의 하나의 사회적인 귀결은 불평등과 불안정성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위험으로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낯설으실 복지국가라는 관점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우리가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라고 하는 이제 제도가 이제 어떻게 작용했었는가라는 걸 이거 사실 되게 길게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못하시더라도 짧게 설명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복지국가가 가정한 노동시장과 사회는 뭐였냐면요. 우리 산업사회, 서구로 치면 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가 가장 전형적인 그 시대였고 우리나라로 치면 거기에 해당하는 시대를 따지기가 조금 애매한데 80년대, 90년대의 IMF 이전까지 정도가 그런 시대에 가깝습니다. 어떤 시대냐면 첫 번째로 대부분의 가정에서 한 명만 나가서 일을 합니다. 나머지 가족은 집에 있죠. 그러니까 애들은 당연히 집에 있고 대개의 국가에서는 남성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여성들이 가사와 돌봄 노동을 전담하는 시스템, 소위 이제 핵가족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일반적인 체계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요 사회학적인 용어로는 남성 생계부양자 체계라고 합니다.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체제다. 이게 그래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규범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상이 그랬다라는 기술적인 의미로 그런 시스템이었고 이 시스템 하에서 노동시장에 남성이 나가서 하는 일은 대개 표준적 고용관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정규직 일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정규직 일자리에서 대략 3인이나 4인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을 줬고 실업률이 매우 낮아서 이 남성 생계부양자만 따지면 실업률이 매우 낮아서 완전 고용이 되는 상황. 이런 노동시장의 구조를 가정한 거예요. 남자들만 나와서 일을 하니까 전체 여성의 고용률이 낮죠. 그래서 전체 노동인구 중에 남성이 대부분이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노동시장에서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도 비교적 안정된 고용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했고 그 상황에서 복지국가의 역할은 뭐였냐면 이 남성들이 혹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 이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게 핵심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들어진 핵심적인 프로그램은 사회보험제도였습니다. 이 사람이 아파서 일하지 못하게 될 때는 우리 지금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비를 대주고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대부분의 복지국가에는 상병수당이라고 해서 아파서 일하지 못할 때 국가가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을 주고
이 사람이 늙어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연금을 주고 죽어서 일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유족급여라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국민연금에 배우자가 죽었을 때 주는 연금이 있습니다. 일종의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를 주고 장애를 입었을 때는 일하다가 장애를 입었을 경우에 산재보험제도에서 장애급여를 주고 그리고 저기 뭐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실업했을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주고 이런 식으로 사회보험 제도들을 설계해서 이 남성 생계부양자가 노동시장에서 일할 때 돈을 내고 이 사람이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급여를 주는 게 복지국가의 주된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로 텍스 앤 트랜스퍼 영어로는 텍스 앤 트랜스퍼 물론 이제 사회보험에 기여하는 사회보험 기여금을 텍스하고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넓은 의미로 텍스 앤 트랜스퍼라고 해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텍스를 걷어서 조세를 걷어서 국가가 이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겠을 때 이전을 해주는 시스템이 복지국가의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국가는 소위 우리가 1차 분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내가 노동력과 내 노동력과 돈을 바꾸는 분배에 개입하기보다는 그때는 세금만 잘 걷고 있다가 이 사람이 돈을 필요로 하는 1차 분배에서 돈을 못 얻는 상황이 됐을 때 2차 분배를 하는 게 복지국가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이 역할이 주로 한 거는 뭐냐면 사실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소득 재분배보다는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안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비교적 안정되게 고용돼 있던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산재를 당해서 일하지 없게 됐을 때 어떤 경기 변동상의 사유로 IMF 같은 게 와서 해고당해서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그때 돈을 주는 불안정 시장을 관리를 한 거죠.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거는 복지국가의 부가적인 기능이었습니다. 불평등 감소 자체가 복지국가의 목적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인 위험에 대한 불안정성을 관리하다 보니까 그게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제도가 없었을 때 부자들은 별 어려움을 안 겪었을 텐데 가난한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복지국가가 불안정과 불평등을 소득재 분배를 통해서 안정된 노동시장을 전제로 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복지국가였던 겁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그 복지국가가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의 생산 시스템과 선순환 그림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복지국가는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많은 사람들의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세금을 거두면 우파에서 늘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의 근로의욕이 떨어진다. 왜냐하면 내가 돈을 많이 걷어도 국가가 걷어가니까. 그리고 내가 실업하거나 어려움을 겪으면 돈을 주니까. 그러면 또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일할 의욕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히 복지국가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금 제가 설명한 조세와 이전의 2차 분배에 기초한 복지국가를 보니 그 재분배 자체가 인적자본이라는 걸 매개로 일종의 선순환을 그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생산 시스템이 제조업 중심이 아까 제가 서구로 치면 50년대에서 70년대가 여기에 전형적인 시대라고 했죠. 제조업이 중심적인 시대였고 제조업의 특징이 그 산업의 특정화된 스킬, 스페시픽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선업이면 조선업에 특화된 어떤 스킬, 자동차 산업이면 자동차 산업에 특화된 스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스킬 안에 소위 이제 이 스킬이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았고 한번 내가 익히면 쭉 노동생활 동안 그 스킬을 갈고 닦으면서 오히려 고도화해가는 시대였지 이게 급격하게 스킬이 퇴화돼서 용접은 이제 필요 없어졌어. 이렇게 되는 시대가 이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페시픽 스킬이라는 맥락은 장기 고용이 되면 굉장히 좋은데 기본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는 장기 고용을 뒷받침하는 제도였어요. 그래서 스페시픽 스킬과 장기 고용과 사회보험 제도가 서로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제도의 구성이었다는 겁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왜 장기고용에 유리하냐면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내가 일터를 다니면서 기여금을 내야 거기에 비례하는 급여를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일한 사람일수록 급여를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무원 연금에 혹은 뭐 사학연금에 혹은 뭐 국민연금도 있으시려나요? 국민연금에 장기간 납입할수록 나중에 연금액이 높아지잖아요. 이거 자체가 장기적인 기여를 유리하게 만드는 거고 장기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는 장기고용 시스템이 무조건 유리하기 때문에 산업사회 생산체제와 사회보험제도는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제도였다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스킬과 노동시장의 변화의 맥락에서 보면 대체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스킬의 일반적이 됐다고 했죠. 전문성을 요구하더라도 더 넓은 범위의 전문성을 요구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창의성, 분석적 능력, 소셜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어느 일터든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숙련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 게 지금 디지털 시대의 하나의 특징이고요. 또 다른 특징은 아까 고용이 굉장히 유연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스킬의 퇴화 속도도 빨라지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장기 고용을 전제로 구성된 사회보험제도와 생산 시스템 간의 정합성도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나 노동시장의 변화가 과거의 복지국가가 노동시장에서 불평등과 불안정성에 대응할 수 있는 포인트였던 안정된 노동시장이라는 전제를 뒤흔든다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다른 한편은 기술 변화를 맥락으로 해서 기존의 복지제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제도와 노동시장 간의 생산세 체계 간의 정합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게 지금 시대의 복지국가가 겪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위험인 거예요.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복지국가가 한편으로는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대응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복지국가의 기능, 그러니까 시장에서 분배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가 재분배를 하면 돼 라는 재분배 시스템의 문제라면 세 번째 과제,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 요 깨져버린 이 삼각형을 다시 부활시키는 문제는 사실은 생산 시스템 자체가 사회정책과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을 건지하고 관련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의 주제 중에서는 교육훈련하고 영향이 굉장히 큰 주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LO를 중심으로 해서 노동 관련된 변화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일단 소득보장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꿔야 되는 축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회보험제도, 아까 이제 고전적인 복지국가의 핵심 제도가 어떤 사회적 위험으로 인한 불안정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제도라고 했죠. 이 사회보험제도가 과거에는 장기 고용된 임금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제도였는데 이제는 모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 심지어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첫 번째 증가하는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이 측면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이 논의가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뉴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 전국민 고용보험이라는 게 사실은 고용보험을 모든 경제활동하는 인구에게로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과거에는 고용보험이 임금 근로자, 즉 사용자하고의 고용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달 하시는 분들, 또 뭐 택배 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 자영업자신 분, 고용계약상으로 자영업자신 분들에게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거를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기술 변화의 맥락 위에서 불안정성이 커지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인 변화의 한 양상인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조세 기반의 사회보장 체계를 더 강화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장기간 기여할수록 높은 급여를 주는 건데 노동시장이 불안정해지고 스킬 변화가 높아질수록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장기간 기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거기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세 기반의 제도들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 이 논의 안에는 보편적인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고요. 그리고 꼭 기본소득은 아니더라도 뭐 최저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해야 된다. 아니면 우리나라 아동수당 도입했잖아요.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을 강화해야 된다. 청년도 수당 주자. 뭐 이런 이야기들의 맥락이다. 이 이제 맥락 위에 있는 제도인데 문제는 이런 식의 소득보장제도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제도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를 설계하느냐, 어떻게 제도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편적 기본소득을 놓고 논쟁이 많이 벌어지는 중요한 이유는 이 제도가 돈이 너무 많이 드는 제도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돈이 많이 드는 제도로 소득 보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른 중요한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재원을 만들 수 있겠어? 라는 퀘스천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다른 증가하는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가 잠깐 점프해서 보면 이 이제 사회서비스 제도, 교육훈련 같은 제도들인 겁니다. 이 제도가 왜 중요한지는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가하는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소득보장제도가 이렇게 유동화된 노동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세 기반 제도의 비중을 늘린다든지 사회보험제도 자체를 지금보다 유연하게 설계한다든지 이런 과제들이 필요한 거라면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하는 과제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복지국가 초점을 많이 맞춰온 게 결국은 조세와 이전을 통한 재분배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2차 분배를 가지고 평등한 소득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시장 자체에서 1차 노동 관계 자체에서 누구한테는 연봉을 100억을 주고 누구한테는 연봉을 100만 원도 안 주는 환경에서 재분배를 통해서 이걸 평평하게 만든다면 아무리 애를 써도 한계가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최소한의 삶의 어떤 수준을 유지하게끔 하는 거는 복지국가가 잘 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평등 자체를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기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증가하는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1차 분배 영역에서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아까 중간 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그랬는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들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됩니다. 이 숙제를 푸는 어떤 정책적인 접근은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까 노동시장이 러블리한 잡과 라우지한 잡,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 좋은 일자리의 포션을 가장 늘리는 게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잘 교육받고 역량이 높은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러블리 잡과 라우지 잡 중에 시장에서는 러블리 잡을 많이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이건 굉장히 주류 경제학적인 해법이죠. 그리고 조금 더 사회적인 해법은 뭐냐 하면 러블리 잡과 라우지 잡의 라우지 잡, 안 좋은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적인 수단으로 최저임금이나 일자리에 대한 규제를 하는 측면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이 안 좋은 일자리 중에 대표적으로 꼽히는 게 비반복적인 대면 일자리,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돌봄 서비스 일자리,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성인기 교육훈련, 평생교육이나 직업능력 개발에서 나오는 일자리도 굉장히 안 좋은 일자리들이거든요. 이 일자리들을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필 이 일자리들이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을 재구축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거에는 사회보험을 통해서 선순환이 됐었는데 이제는 사회보험이 아니라 사회투자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선순환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생산과 복지의 선순환의 핵심이 장기 고용을 중심에 두고 있었는데 이제는 장기 고용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지식경제 시대에서 좋은 인력, 역량이 뛰어난 사람, 창의성이 높은 사람, 협업을 잘하는 사람, 이것들이 생산체제에서의 선순환의 핵심이고 이거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사회투자적인 서비스 일자리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아까 얘기한 러블리한 잡과 라우지한 잡이라는 구조에서 라우지한 잡의 많은 수가 좋은 일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좋은 일자리가 우리가 사람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축적하고 활용하는 것을 잘 뒷받침할 수 있게 만들면 그게 지속 가능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생산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생산적이지 않은 일자리들을 억지로 규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 그냥 그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아지게 됩니다. 그게 시장의 무서움이죠. 근데 사회 서비스 영역의 일자리는 이게 분명히 생산을 지속 가능하고 활발하게 만들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는 기술 변화의 맥락에서 한편으로는 강제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걸 지속 가능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회 서비스 영역에서 아동 돌봄, 노인 돌봄, 각종 사회적인 돌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육 훈련이나 고용 서비스, 이것들은 다 그 사회의 인적 자본을 더 잘 활용하게 하거나 혹은 더 잘 축적하게 하는 서비스들이고 동시에 아까 얘기한 일자리의 양극화 구조에서 기술에 의해서 대체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에게 각광받지는 못하는 일자리들인데 이 일자리를 우리가 공공의 투자를 통해서라도 좋은 일자리로 만들게 되면 새로운 복지국가의 선순환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이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에서 제가 꼭 하고 싶었던 한 가지 테마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의 교육 훈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디지털 전환 시대에 숙련 부족과 숙련 격차, 숙련의 스킬의 변화가 빨라져서 평생에 걸친 리스킬링과 업스킬링을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렸어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익혀야 되는 스킬에 대한 전문성의 범위가 훨씬 넓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가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높아지고 양극화가 심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에서 교육훈련에서 아까 얘기한 스킬들, 스스로 학습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고 디지털 스킬이 중요하고 높은 수준의 인지적 스킬, 창의성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소셜 스킬, 소프트 스킬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반적이고 이동성이 높은 스킬 그리고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전문성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접공으로서의 전문성이 아니라 조성산업의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가진 전문성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고 교육훈련 체계의 변화는 결국은 이런 것들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숙제는 이동성이 높은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보편적으로 교육훈련을 제공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과거에는 일단 노동시장에 나간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사업주에게 맡겼어요. 사업주한테 네가 데리고 있는 노동자 훈련시켜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고용보험 도입 이전까지는 300인 이상 사업장은 그 피용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해야 되는 법적인 의무가 있었습니다. 강제로 교육훈련을 시켰어요. 사업주한테 네가 일 시키는 사람이니까 네가 교육훈련을 해라고 시킨 거죠. 고용보험 도입 이후에도 사업주가 피용자를 교육훈련시키면 그 교육훈련비를 정부가 피드백해줍니다. 고용보험에서 되돌려줍니다. 그것도 사업주에게 네 피용자를 네가 교육훈련시켜라고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이 시스템은 어느 나라에서나 약화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이 커져서 내가 오늘은 이 직장에 있지만 내일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환경에서 사업주 보고 네가 훈련시켜라고 하면 사업주는 싫은데 제가 우리 일터에서 얼마나 일할 줄 알고 내가 훈련을 시켜? 다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심한 경우는 지금 플랫폼 노동자처럼 나는 배달의 민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배달의 민족의 피용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내가 쟤를 왜 훈련시켜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노동시장 상황에서 보편적인 교육훈련을 제공하려면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하는 제도죠. 개인한테 바우처 방식의 훈련 계좌를 만들어주고 그걸 가지고 공공이나 민간이 제공하는 훈련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이 개인 주도 교육 훈련이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OECD의 많은 국가들에서 최근에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의 맥락 위에 있는 거죠. 근데 이 개인 주도 교육 훈련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한테 당신한테 훈련비 얼마 줄 테니까 알아서 일하세요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이 자기가 무슨 훈련이 필요하고 뭘 하고 싶어하고 나의 적성이 어떻고 근데 노동시장 상황이 어떠니까 나의 적성을 지금 노동시장 상황하고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노동시장과 직업의 세계에 대한 이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데 개인이 그걸 구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우처만 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자신의 경력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일터에 대한 정보를 얻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들을 공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고용 서비스 같은 제도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고용 서비스는 그런 거를 지원할 만큼 발전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의 바우처 제도인 국민내일배움 카드는 돈을 상당히 많이 주고 굉장히 보편적으로 지금 주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잘 워킹하게끔 서포트하는 제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것들을 확대해 나가는 게 디지털 시대 교육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숙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훈련 제도가요. 지금 사실은 정부의 문서를 보면 다 많이 나오는 게 사업주가 뭘 원하는지 훈련을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를 찾아서 그걸 훈련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차적으로 그 얘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취업이 되니까.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변화하는 일의 세계나 직업의 세계를 생각하면 지금 사업주가 필요로 하는 인력이 금방 필요 없는 인력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업주는 용접공을 애타게 필요로 하는데 곧 용접공은 기회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몇 년 안에. 그러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몇 년 지나서 용접공 필요 없어지니까 해고하면 되겠지만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용접 기술 배웠는데 5년 만에 쓸모가 없어졌다고?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퀘스천을 갖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훈련 자체가 이런 용접공처럼 아주 구체적인 직무 능력 중심의 교육 훈련에서 이제는 이 개인의 총체적인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 훈련이 돼야 된다는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문성의 측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용접공이 아니라 조성산업 생산과 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학습하고 계획하고 협업하는 메타 스킬들이 중요하다는 거.
창의성이나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성인기 교육 훈련에서 더 중요해진다는 거죠. 더 이상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게 해주는 훈련은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성인기 교육 훈련 체계 자체가 과거에는 학습 내용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왜냐하면 이런 메타 스킬, 학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은 학습 방법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한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초중등, 뭐 고등까지 교육에 있어서는 이 학습하는 방법의 중요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어요. 지난 수년간. 그래서 뭐 구성주의 교육이라거나 뭐 이 학습자를 중심에 둔 교육이라거나 이런 얘기가 많이 이루어져 있는데 성인기 훈련에는 그런 논의가 되게 적었어요. 왜냐하면 성인기 훈련은 빨리빨리 4주 내에 6주 내에 자격증 하나 따서 취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인기 훈련도 예전보다는 많이 교육화되어야 된다라는 논의가 기술 변화의 맥락에서 교육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를 놓고 얘기하면 교육훈련 공급체계 자체를 전반적으로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한 국민내일교육카드 같은 제도 그리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바우처 같은 개인주도 교육훈련에 지금 제공하는 제공기관들이 다 굉장히 영세한 민간의 학원이거나 아니면 뭐 평생교육원들 중에서도 영세한 데들이 많거든요. 여기가 아까 얘기한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 측면에서 한 개인들의 총체적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얼마나 시킬 수 있을 거냐. 이 영세한 기관이. 그리고 이 영세한 기관에서 교강사 인력의 일자리의 질도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양질의 아까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건 사회 서비스 일자리 만드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양질의 교육 훈련을 제공하고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학습 방법까지 커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었던 훈련기관 중에서도 양질의 훈련기관 위주로 역량이 있는 훈련기관 위주로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건 물론이고 대학, 폴리텍, 전문대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학원보다는 조금 더 학습 방법과 학습 시설과 학습 역량에서 어떤 전달하는 스킬 자체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성인기 교육 훈련에 대한 역할을 훨씬 더 많이 하게끔 구조 자체를 재편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또 하나 숙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개인의 사실은 보편적인 권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소득 보장을 해주는 게 개인의 보편적인 사회권의 굉장히 핵심이었다면 이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 내가 보편적으로 교육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무교육을 중학교까지로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적어도 이 사회에서 최소한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려면 그 정도 교육은 받아야 되기 때문이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육은 사회적 기본권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범위를 성인기에 내가 역량을 리스킬링하고 업스킬링하는 것까지 확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변화하는 이 숙련과 노동시장에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적합하게 내 지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권으로서의 역량이라는 관점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해질 것이고 그래서 뭐 우리 대학원의 서현수 교수님도 역량 중심 복지국가, 이네이블링 웰페어 스테이트 얘기를 하는 게 이런 측면하고도 저는 굉장히 정합성이 높은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는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에필로그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영화 최종병기 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이게 마지막 장면인데 박해일하고 유승용이 활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마주서서 유승용이 네가 바람을 계산해서 바람의 방향을 계산해서 활을 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동생을 앞에 인질로 놓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바람을 계산해도 네 동생을 맞출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박해일이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화살을 쏩니다. 이걸 왜 그려놨냐면요. 오늘 제가 미래의 기술이 어떻게 변하고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그러니까 불평등과 불안정이 증가하고 이런 얘기를 엄청 길게 했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들이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들이 결정된 미래고 그 생겨나는 문제점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훈련을 하고 복지국가를 소득보장을 재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교육훈련과 소득보장의 재구성을 통해서 결정된 미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관점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다. 기술 변화 자체는 뭐 이 어떤 기술 변화 자체도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 기술 변화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작용할 건지, 불평등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작용할 건지 다른 식으로 작용할 건지는 사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교육정책이라는 것을 혹은 뭐 교육 사회정책을 중심에 놓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는 우리 대학원을 구성하고 있는 저희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기술 변화의 상황에서 미래의 사회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아까 초반부에 얘기한 불평등과 불안정이 막 증가하고 러블리 작가 라우시잡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인 노동을 하고 그렇지 않은 사회가 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에필로그로 말씀을 드리고요. 꼬박 1시간을 한 것 같은데 제 발표는 일단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벽 7시 반에 공항에. 발표가 맞춰지는 시점에 맞춰서 이용환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는데 혹시 뭐 네, 들으시면서 질문이나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뭐 이런 게 계신 분이 계실까요? 뭐 말씀하시기 불편하시면 저기 톡으로 옆에 저기 요 이렇게 메시지를 쓰셔도 좋고요. 몇 분이 채팅을 뜨셨네요 이미. 그냥 감사하다는 말씀이었네요. 네, 다 듣고 나니까 그냥 하실 말씀이 없으셨나요? 제가 지명해서 막 말씀해달라고 할까요? 각 분야별로 어쨌든 굉장히 복합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요즘에 사실 좀 간과했던 게 4차 산업혁명 이후와 노동, 뭐 어떻게 보면 직무, 뭐 교육, 뭐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떤 연계성들이 사실 좀 간과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일깨워주신 좋은 강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녕하세요. 좋은 네, 강의 잘 예, 들었고요. 질문 하나 학부장님. 하겠습니다. 저기 그 AI와 관련돼서 이제 조금 이래저래 논쟁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것이 결국 일자리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잡아먹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우울한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러한 불편한 아주 뭐 반복적이거나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AI에게 맡기고 그러면서 노동 시간을 일정하게 좀 줄이면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전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러면서 이제 한편 보편복지 내지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뭐 예를 들면 들어와서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이 방향이 나갈 수 있는 것 아닌가 해도 이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라고 하는 이런 양쪽의 시각들이 지금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러한 그 AI 담론과 기본소득이라는 혹은 뭐 복지와 이게 어떻게 결합되는 건지가 조금은 분절적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아서 좀 혹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 기본 AI 기술 변화와 기본소득 맥락은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면 자,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야.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1970년대, 80년대의 그 포춘 뭐 몇 대 상위 그룹 이렇게 해서 보면 대부분 그때 뭐 GM, GE 이런 제조업 기업들이 많았고 이 기업들은 고용을 엄청 많이 했어요. 지금 포춘지 상위 기업에 나오는 구글, 애플 이런 데 보면 시가총액은 엄청나게 높은데 고용을 엄청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AI가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면 더 많은 일자리를 대체하게 될 거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질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소득을 뭘로 얻을 거냐 도대체. 일자리를 아무리 갖고 싶어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확 걷어서 그거를 기본소득 형태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줘야 된다.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의문들이 드는 거죠. 일단은 그간의 복지국가가 거쳐온 경로를 보면 우리가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 이제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 기준으로 보면 이게 GDP의 30%를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든 개혁이 일어나서 다시 낮아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회가 지탱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소득의 급여 수준을 받는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주고자 하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거든요. 계산을 해보면. 그게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고민이 한 가지 있고요. 또 하나는 기본소득론 자체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 기술 변화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들은 다 없어지고 주로 사람들이 일자리가 아예 없거나 다 실업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허드렛 일자리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전제인데 그거를 왜 고정된 전제로 받아들이냐. 그러니까 아까 김서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노동 시간을 줄이고 그리고 내 작업 내에서 가장 험하고 어려운 태스크들은 기계에게 좀 맡기고 나는 조금 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을 하는 정도의 변화는 좋지만 그게 아니라 노동시장 자체에서 괜찮은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건데 어떻게? 라는 질문은 다 없어진다는 거를 결정된 미래로 놓고 있는데 그건 아니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노동 4.0, 독일에서 이제 저기 뭐죠? 4차 산업혁명과 노동 4.0 이야기를 하는 것도 기술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결정하는 거다. 그건 기술 변화가 결정해 주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노동시장의 시간에 보람 있는 일을 하게끔 만들고 그러고도 부족한 부분은 적정한 수준의 소득보장제도를 통해서 보장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일은 포기하고 기본소득으로 가자라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너무 손쉬운 이야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 후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굉장히 진전되면서 최근에 기본소득론자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최근에 진지한 기본소득론자들은 이제 일자리가 다 없어질 거라서 기본소득 하자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방금 이제 오늘 강의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괜찮은 일자리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소득보장제도로 어쨌든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맞춰서 재편성해야 되는데 그 재편성하는 여러 레이어 중에 하나로 기본소득을 두자. 라는 쪽의 이야기로 지금 우리나라 이야기는 많이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초기에 기본소득 얘기하던 노동시장은 다 망했고 이제 소득 나눠주자는 얘기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요 얘기가 되고 나면 남는 문제가 야 근데 기본소득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그 여러 레이어 중에 하나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너무 적지 않아? 사람들한테 돈 10만 원씩 주기 위해서 거의 우리나라의 모든 복지제도보다 많은 돈을 써야 되는데 한 달에 한 30만 원 주려고 그러면 우리나라 1년 복지 지출만큼의 돈을 써야 되는데 30만 원이 실제로 주는 효익이 너무 적지 않아? 그러면 차라리 그러면 기본소득보다 다른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이제 논쟁이 많이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제 청년 소득 바우처 개념으로 해서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하고 난 다음에 근데 청년들이 뭐 고용과 학습과 복지가 좀 연결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다 n분의 1로 해서 나눠줘 봐야 이 효율성이라든지 성과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번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부분들을 내놨지만 잘 안 통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기본소득을 내놨지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일반 국민들이 좀 판단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좀. 저는 일단 뭐 대선에서의 선택에서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저 자신이 누구를 찍었다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 다 공직에 있으니까 하면 안 되고 저 자신이 이재명이라는 후보에 대해서 상당 부분 머뭇머뭇하게 만들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청년을 놓고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사회정책을 기본적으로 설계할 때 원칙은 뭐냐 하면 사람들이 어떤 공통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필요에 맞는 정책을 만드는 게 사회정책의 기본적인 접근인가. 이거는 아주 보편주의적인 사회정책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아동을 가진 가구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그게 삼성가든 아니면 진짜 가난한 사람이든 간에 아동을 갖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아동 때문에 들어가는 지출이 더 많다. 그리고 그 아동을 양육함으로 인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수당이라는 제도를 보편적으로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부잣집이라도 아동이 없는 부잣집보다는 그 아동한테 돈을 써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로 보편적으로 대응하는 건데 청년수당, 청년이 그런가? 아무리 괜찮은 청년이라도 그렇지 않은 청년이 아닌 비청년 집단에 비해서 돈을 더 필요로 하나? 라고 질문해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청년 중에 취업해서 회사 잘 다니고 있는 사람은 다른 어떤 인구 집단보다도 돈에 대한 필요는 낮아요. 당장은. 그렇게 보면 청년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니즈가 뭐냐, 필요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소득은 아닌 것 같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년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니즈는 이행인 것 같아요. 이행. 어쨌든 누가 됐든 청년은 하나의 지위, 학생이라는 하나의 지위에서 사회인이라는 하나의 지위로 옮겨가야 되거든요. 이건 아무리 명문대를 나온 청년이든 그렇지 않은 청년이든 필요로 하는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내가 평생에 걸쳐서 어떤 경력의 경로를 가져갈 거며 진로를 필요로 할 거며,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학습을 필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과 고민은 모든 청년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이 고민의 깊이가 굉장히 커진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청년에 대한 보편적인 정책은 이행이라는 보편적인 욕구를 중심에 놓고 설계가 되고, 소득 보장은 거기에서 특별히 소득에 대한 필요가 있는 청년에게 제공이 되는 게 맞지, 소득을 중심으로 청년에 대한 필요를 사정하는 거는 필요에 대한 계산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이라든지 진로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정보에 대한 제공이라든지 뭐 어드바이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년들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한 거 영역이고, 이건 서비스로 결국 제공돼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손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돈에 초점을 두는 거는 사회정책의 원리상 맞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궁금한 점이나 혹시 뭐 자기의 생각을 또 여쭤보실 분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서 질문이 하나도 없으시면 강의를 잘해서 그런 건가 뭐 못해서 그런 건가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한 분이 저희 또 우리 제가 안 돼 보였는지 김현재 선생님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학교 교육의 목표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셨고요. 인지적인 교육보다 기술적인 교육으로는 자격증을 하고 있는 게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거 김성천 교수님 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학교 교육도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불확실성의 시대, 언서튼티의 시대라는 것을 전제로 놓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은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좀 약간 식상한 비유이긴 한데, 우리가 개인을 놓고 어떤 역량을 이 사람이 얻게끔 할 때 물고기를 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고기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옛날 사람들 얘기라고 우리가 비웃지만, 옛날 사람들은 고래가 끄는 마차로 잠수함을 상상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비웃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예측의 많은 부분도 그것과 원리상 비슷할 수 있어요.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는데, 사실 미래는 그거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는 게 미래거든요. 그래서 막 미래학이라는 학문 분야가 탄생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줬던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도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미래를 만드는 거다, 뭐 이런 얘기 했다고 그러고, 어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경제학자한테 미래의 경제를 예측해 보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제가 유리구슬 좀 가져올게요,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유리구슬을 가져온다는 게 서양에서는 점 보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보고 점을 치라는 거냐라는 얘기를 유머러스하게 표현한 게 그거라고 하는데,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건 전제를 놓고 봤을 때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미래의 다양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이 그런 것들을 초점에 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를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성인기 직업교육 훈련의 측면에서 볼 때는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다행스러운 거는 성인기 교육 훈련 부문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굉장히 깊게 관여해 있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민간이 이렇게 다니는 학원들도 있지만 직업하고 관련성이 높은 영역일수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깊이 관여해 있고, 그러면 그 관여해 있는 맥락을 이용해서 정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인기 교육 훈련에서 사람들을 교육 훈련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정을 지원하는 쪽에는 깊이 관여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공급할까, 그리고 어떤 자격을 가진 어떤 인력이 그걸 공급할까, 그 공급의 과정에 대해서는 훨씬 적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질문하신 것처럼 조금 더 폭넓은 역량을 이제 가져가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공급 과정에 대해서 깊게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심에 놓는 어떤 니즈, 아까 제가 그 필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중심에 놓는 니즈가 기업보다 개인으로 많이 옮아와야 돼요.
이 말이 사실 되게 얘기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기업의 니즈를 중심에 넣어야지 취업이 잘 되는 건 틀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니즈는 직업교육 훈련에서는 늘 중요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의 니즈만 고민을 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조교를 한 명 뽑으려고 하는데 제 연구를 뒷받침하는 조교를 하나 뽑으려고 하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지금 당장 내가 설문조사한 자료를 코딩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딩해주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면 제 입장에서는 성실하고, 그죠? 지루한 작업을 오랫동안 할 수 있고, 기본적인 엑셀이나 어쨌든 뭐 SPSS 정도 다룰 줄 아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저의 연구 조교로 들어오면서 연구자로서 성장하기를 원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연구에 대한 여러 과정들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사용주인 저의 니즈는 얘가 자꾸 나가가지고 연구 방법론 배우고 뭐 자기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책 읽고 하는 시간에 빨리 내 거 코딩만 해주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만 잘하기를 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사용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적으로 투입되는 정책에서는 얘를 어쨌든 조교로 취업시키는 거는 필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역량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 사람이 장기적으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경로를 염두에 두고 교육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훈련은 지금 당장 취업할 수 있는 사용자의 니즈가 뭐야? 그럼 그걸 빨리 가르쳐. 그래서 빨리 자격증 하나 주고 취업시켜로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정부가 정책을 쓸 때 사업주의 니즈뿐만 아니라 개인의 니즈, 훈련을 받는 사람의 니즈, 그리고 하나 더 더하자면 사회적인 니즈가 이 교육훈련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훈련 기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평가라든가 훈련 과정에 대한 인증이라든가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재설계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예, 이재진 교수님. 소리 안 들려요, 이재준 교수님. 안 들리시나요? 들려요, 이제. 이제 들립니다. 예. 그 불확실성 시대에 이제 학교 교육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서 이거는 뭐 어떤 제 경험이고 뭐 어떤 연구 결과는 아닌데 그 2010년 중반에 미래 교육 연구가 막 이제 기관마다 많이 이루어지면서 저도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게 이 교육하시는 분들은 교육청에 계신 분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미래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려는 성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사회과학 하시는 교육 이외의 분들은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봐야 되는데 미래를 약간 가치 지향적으로 이렇게 계속 좋아질 거라는 전제를 하고 보시더라고요. 근데 그 회의를 했던 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바로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되지 않아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고 나서 사회 변화가 아주 많이 이루어지면서 불과 3, 4년 후에 뭐 코로나까지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이 사회 구조가 변화하는 시기를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미래 교육을 이야기할 때 긍정적인 측면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어떤 교육의 변화를 굉장히 테크놀로지가 교육을 주도할 것처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AI가 모든 걸 대체할 것 같은. 근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측면만 보는 입장인 거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게 뭐 TV가 나올 때도 그랬고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도 그랬고 교육이 굉장히 많이 변할 거고 교사가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는 30년 전부터 50년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인간이 그렇게 적응적이지 않은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려는 그런 뭐 성향도 강하고 또 기술 자체에 대한 거부하는 분들이 워낙 많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어떻게 쓰여야 할지에 대해서 더 영향을 많이 썼지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막 바뀌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이걸 쓴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어떤 그 학교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우리가 걱정하는 만큼 그렇게 급진적으로 올 수가 없을 거다. 나 그렇게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다른 분들한테도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기술 변화가 뭘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다. 사회적인 제도와 어떤 기술 변화가 같이 작용해서 미래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랑 맥락이 잘 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사실 기술 변화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그 옛날 러다이트 운동 시대부터 늘 있었어요. 그죠? 인간은 노동을 다 대체할 것이다. 항상 기술 변화가 한 국면이 올 때마다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에는 다르다 하면서 예측을 했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고 그랬던 측면은 방금 이재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 변화가 사회 밖에 있는 외생 변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다른 여러 요인들과 같이 작용하는 내생 변수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관점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예, 혹시 그 한 10여 분 남았는데 뭐 김성청 교수님 뭐 불확실성에 대해서 아까 혹시 교육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뭐 제가 볼 때는 그 불확실성 요소는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보편 역량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뭐 협업 능력이라든지 자료에 대해서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보편 역량이라고 하는 부분들, 뭐 그런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태도 이런 것들을 갖춰지게 함으로써 그런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어쨌든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힘, 살아가는 힘이라든지 어떤 그거를 어떻게 길러줄 거냐를 이제 이 기본 그 산토끼 집토끼를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이제 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변화의 힘들을 가져가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 시대 속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물론 개념적인 논란들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 소위 이제 보편 역량이라고 하는 그런 지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좀 강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대신 이제 현재 그 공교육 체제가 많이 그 경직되어져 있는 그러한 방식들이고 산업화 체제의 문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유연한 그런 어떤 대응 체제를 좀 더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것들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최근 들어서 학교 자체 평가 예전에는 이제 학교 평가를 하게 되면은 막 그 외부에 있는 전문가들 뭐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감사하듯이 그 많은 자료들을 요구하고 막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그런 방식들보다는 이제 학교 구성원들이 여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분석하고 고민해 나가면서 우리 학교가 뭐가 문제고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 것인가, 강점은 뭐고 단점은 뭔가라는 것들을 구성원들의 힘에 의해서 역동적으로 논의해 갖고 다음 방향을 잡아 나가는 방식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뭐 중장기적인 어떤 비전 설정보다는 일단 한 해를 생활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이제 우리가 뭐를 성과가 있었고 다음 단계로는 뭐를 나가는가에 대해서 좀 어떤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서 고민해 나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그 김혜원 교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해주시는데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아니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시면 어떡합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처음까지 예. 계셔가지고. 네,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저는 그 발표에서 조금 더 성인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좀 제안을 논의할 수 있었으면 들을 수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게 이제 디지털 교육에서 그러면 기업 주도의 교육을 완전 축소하고 재직자의 경우에도 이 재직자 개인의 그 교육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개편해 가야 되는 건가? 그러면 기업의 설 자리는 사실은 뭐 큰 흐름에서 의미 없는 건가? 뭐 이게 사실 기존에는 재직자 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큰 덩치로 있었는데 그 질문이 하나 들고 두 번째는 지역 단위에서
사실은 직업 훈련 기관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전문대학들이 많은 위기를 겪고 있고, 전문대학들이 이런 지역의 직업 교육 훈련 시장에서 뭔가 성인 대상의 교육 훈련 시장에 뭔가 진출하고 거기서 뭔가 기여할 바를 현재 단계에서 교육부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의 또 변수로서 고용노동부에서 설립한 폴리텍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에 비견되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주체가 사실은 지역의 성인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데, 오늘의 발표의 관점에서 이 지역 그 교육훈련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재편되어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지, 이런 방안, 예, 너무 구체적인, 예, 정책과 관련된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표하신 거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현재의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간단히 좀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역시 역시 이 영역의 전문가셔서 어려운 질문 던지십니다. 답을 다 가지고 있을 리가 없고요. 일단은 사업주 훈련이 의미가 없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어서 뭐 비임금 근로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노동시장에서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 훈련 시키는 거에 1차적으로 기업이 커미트먼트를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뭐 의미 없어지고 우리가 개인 주도만 하자라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니었고, 상대적인 중요성 혹은 상대적인 비중이라는 관점에서 과거 대비 사용자가 주도하는 역할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좀 작아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반대로 사용자를 떠나서 개인이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방식을 지원하는 교육 훈련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상대적인 중요성 개념이고, 그래서 그게 몇 대 몇이 돼야 되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흐름은 상대적인 중요성이 좀 그렇게 재편되고 있는 경향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의 의미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 같아요. 아까 저도 이제 공급 체계를 이제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이슈에 대해서 아까 교육부 얘기도 하셨지만 교육부와 노동부가 생각하는 우리나라 아주 현실로 가면 대책도 전혀 달라요. 당연히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교육부는 자신들의 자원을 중심으로, 노동부는 자신들의 자원을 중심으로 편성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는데, 직업적인 전문성에 대한 어떤 역량을 기준으로 보면 사실은 폴리텍이 지금 어지간한 전문대들보다는 훨씬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걸 뭐 수치화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역량, 그러니까 훈련을 시키는 거에 대한 역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폴리텍은 굉장히 유력한 자원인 것 같고 앞으로 또 확대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한편으로 지역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역에 따른 훈련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또 폴리텍이 가지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폴리텍을 어디까지 늘릴 수 있을 거냐, 이런 고민거리도 분명히 있는 상태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대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 낫다라는 것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전문대를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그거를 중심으로 지역 중심의 지역 주도의 어떤 전달 체계를 설계하자라는 논의들도 한참 이제 있는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알고 있는 바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관련된 그 전달체계 연구를 제가 지금 하고 있기도 해요. 하고 있기도 해서 그 연구에 대한 결론을 조금 더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은 측면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대학, 일반적인 4년제 대학을 포함해서 대학, 전문대, 폴리텍 이런 것들을 지역 차원에서 묶어서 일종의 뭐라 그래야 되죠? 지역 차원의 거버넌스의 개념으로 제공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폴리텍 중심이다, 혹은 뭐 전문대 중심이다, 이렇게 공급자가 중심이 아니라 지자체나, 이게 또 요즘에 고민되는 게 지자체와 지방교육청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은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역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적인 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공에 대한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또 이상적인 그림을 덧붙여 보자면 노사민정협의회나
아니면 잘 안 돌아가고 있는 RSC, 지역 인자위가 결합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녹색 전환 같은 거 이루어질 때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재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한 교육훈련 수요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이 사실은 지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폴리텍이 중심, 전문대가 중심 이게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데가 중심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되기는 해요. 네. 네, 현재의 대답 같지 않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우리 학생들 중에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지역 대학에 진학하거나 또는 뭐 전문대를 진학하거나 그러는 학생들의 미래를 사실은 교육청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좀 전에 말씀하신 직업교육 또는 성인교육과 관련해서 지자체와 지역교육청이 일종의 주도하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의 이해를 어쨌든 반영한 수요자가 주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제안은 굉장히 우리 지금 많이 듣고 계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좀 이렇게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더 논의는 우리 남 교수님께서 뭐 계속 계시기 때문에 예, 계속 꾸준하게 뭐 다른 논의는 지속해서 학생분들이나 교수님들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도 많고, 그래서 오늘 딱 정확하게 11시에 다 맞춰 주셔서 오후에 있을 뭐 학생들 뭐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하고, 일단 남지욱 교수님 오늘 긴 시간 너무 열강을 해주셨는데 새로운 뭐 그 이슈도 제시해 주셨고 학생분들 참여도 아주 많아서 뜻깊은 강의였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예, 모든 교수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육정책 포럼이 이어서 뭐 계속 3차에 걸쳐서 했는데 상반기는 이것으로 하고 이제 9월부터 여러분들 이제 긴 방학 있으시고 9월부터 다시 있고, 또 2학기 때는 또 논문 적책 세미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인적자원 전공에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큰 기대 바라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